야, 이름 쓰고 얼른 제출해주세요. 이거 왜 3번이 아니에요? 아, 몰라, 지금. 아니 자, 3번이 얘들아. 왜 3번이 아니에요? 독서부터 하는 거 알죠? 그거 뭐지? 독서. 리랑 책 T가 가져온 뒤에 사람들은, 야, 이거 있잖아. 야, 그게 아니야. 경아야. 하나만 나보다 목소리 더 커? 아니야. 어? 인문 01 조용히 안 해. 야, 여기서 저기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조용히 하고요. 인문 01 네? 독서 인문 01 괜찮이 안 받아도 돼요. 누구? 교재? 수특 안 가져왔어? 네. 뭘 못 받아? 오늘 수업할 거예요. 어디? 독서 01 읽고 계세요. 혹시 구조주의 상징이죠 이거. 네. (56쪽이죠) 네? 맞니? 몇 쪽이지? 58쪽이죠. 얘들아, 조금 일찍 오고요. 지금 15분이잖아. 일찍 오고요. 10분까지 마무리해서 제출하세요. 지금 제출 못하고 채점 못한 친구들은 일단 쉬는 시간에 문학하기 전에 나한테 냅니다. 알겠죠? 그때까지 거둘 거고, 아, 원래 안 거뒀었는데, 내가 제대로 좀 놓치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시험 보고 나서의 판단이야. 그래서 다 걷어서 몇 점 맞는지 볼 거고요. 제발 화작 좀 잘하면 안 될까? 지금 화작 언매는요, 수특이야, 수특. 이렇게라도 안 하면 빠뜨리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화작 언매. 언매는 수업하기는 하지만 뒤에 실전부터 꼼꼼하게 3월 전에 최대한 많이 풀게 그 시험 시간에는 수특으로 풀도록 할게요. 그리고 니네 내신 시간표 나온 거 알죠? 내신 시간표? 평초는 2시야. 2시. 토요일 2시. 토요일 2시요. 이 시간에 오면 될 것 같고요. 평촌 아닌 친구들은 이따가 나랑 다시 얘기하고, 그리고 이따가 성적표 줄 겁니다. 성적표 주고서 다음 주 평일에 나랑 얘기할 사람이 무지하게 많아. 제 시험 봐야 될 사람들도 꽤 있는 것 같은데요. 제 시험 내가 보게 합니다. 제 시험이 뭐냐? 난 도저히 이 성적표를 너네 부모님께 보여드릴 자신이 없어. 그래서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는 것. 근데 똑같은 거 다시 볼 수 없으니까 작년 3월, 작년 윈터 시험지로 진짜 이거 네 실력이니?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제 시험 볼 친구들이 있을 거고요. 이따가 독서 끝난 다음에 시간표 주면, 성적표 주면서 다시 얘기할게요. 알겠죠? 자, 얘들아, 내가 아침에도 수업을 좀 천천히 했는데 너넨 나랑 문학은 안 하지만 좀 수업을 내가 그동안 너네를 너무 뭐랄까 과대평가했달까 하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천천히 명확하게, 알겠죠? 그렇게 가도록 할게요. 너네도 3월 모의고사 지나고 4월 모의고사 지나면 지금이랑은 확연히 달라져 있어야 돼. 아직은 시험 볼 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비문학을 지금부터 같이 볼 건데 난이도는 내신보다 어렵지 않아.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럴 리가 있겠어? 내신이란다. 기출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 뭐 봐야 된다고? 수특 공부는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도 같이 봐야 돼. 내용도. 독해는 물론이거니와 내용 연계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소시루가 누군지 랑그와 빠롤이 뭔지는 알고 가야 돼 얘들아. 국문과 갈 사람들이면 없겠지만 국문과 갈 사람들이면 이 소시루를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죠. 자 1문단부터 한번 같이 볼게 얘들아. 1문단 같이 보는데 너네 내가 독서를 아무리 강의를 해도 시험 볼 때 보니까 내가 말하는 대로 못 따라하더라고. 너네 스타일대로 풀게 되지 이렇게 말하는 대로 잘 못 쫓아가. 그래서 차분히 같이 한번 읽어볼 거고요. 내가 이렇게 하나? 내가 이렇게 하고 있나?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읽어야지 계속 머릿속에 되네요. 알겠죠? 자, 첫 번째 보니까 구조주의의 창시자로 불리는 소시르는 인간의 사고가 언어의 구조에 의해 결정된다. 얘들아, 벌써 핵심이 나와버렸어. 뭐래? 소시르가 얘기를 하는데 언어가 뭘 결정해? 인간의 사고를 결정한대. 다시 한번 쓰면 언어 때문에 사람들은 뭘 하게 된대? 사고를 하게 된대. 누가? 소시르가 한 말이야. 소시르가 언어가 있어야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이게 이 글의 핵심이야. 첫 번째 문장에서 이미 이거를 파악했었어야 돼. 알겠죠? 이게 결정된다고 주장하며 언어를 랑그와 파롤로 구분하였다. 얘들아, 랑그와 파롤 두 가지 나왔으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 랑그와 파롤을 이항 대립으로 내가 반드시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분해내야 되겠구나. 자, 랑그 표시하시고요. 랑그는요, 언어의 체계나 구조를 뜻하는 것으로 얘들아 잘 보자. 이런 식으로 이항 대립이 나오면 대부분은 있잖아. 내용과 형식의 대립. 혹은 보편과 구체적인 것의 대립. 혹은 또 뭐가 있을까? 내용, 형식, 그리고 일반화된 것과 개별적인 것. 이런 식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 이게 가장 대표적인 뭐다? 이항 대립이죠. 그러면 랑그와 빠롤은 어떤가 봅시다. 랑그는요, 언어의 체계나 구조를 뜻하는 것으로 랑그는 체계래, 체계. 그 속에 들어있는 거 말고 얘가 어떻게 짜여져 있는가 구조를 얘기하는 거래. 개인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것. 체계이면서 뭐래? 사회적인 거래. 그치? 체계고 체계이기 때문에 사회적이고. 발화자는 랑그에 종속된 가운데 랑그에 따라 발화할 뿐 랑그를 창조하거나 변화시킬 수는 없다. 야, 니네 친구들끼리 언어 새로 창조해가지고 니들끼리 얘기해? 그렇지 않죠. 그쵸? 그렇지 못해. 랑그는 그런 거야. 자, 그런데 니은의 빠롤은 뭐래? 파롤. 자, 불어라서 말이 좀 이렇습니다. 파롤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언어. 얘들아, 얘는 체계, 전체적인 거였는데 얘는 어떻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거, 개별적, 구체적 항상 같이 다니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른 형태를 띠고 랑그와 달리 쉽게 변화한다. 자, 얘는 사회적이었지만 그럼 얘는 개인적인 것이겠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서로 대립하는 요소들이 이미 랑그와 빠롤에 나타나 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처럼 각양각색의 양태를 띠는 개인의 발화가 빠롤이다. 자, 그런데 소시르는 여기서 다시 한번 뭐라고 얘기하느냐. 랑그는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집단의 모든 구성원들의 언어 활동에 잠재되어 있는 것이고 나 같으면 이런 말에 그냥 지나치지 않을 것 같아. 뭐라도 표시를 해놓을 것 같아. 뭐라고? 랑그는요, 체계이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잠재되어 있대. 내 속에 내재되어 있는 거야. 속에 있대, 속에. 빠롤은 랑그가 개인들의 행위로 인해 현실화된 것. 얘들아,
그러면 잠재와 현실이 다시 한번 뭐라고요? 서로 얘네 서로 이항 대립하고 있구나. 랑그는 잠재되어 있는 거고 파롤은 현실화된 거구나. 겉으로 드러나는 거구나. 이런 차이를 구분해서 읽으셔야 돼요. 알겠죠? 이게 독해야. 근데 인간의 언어활동의 본질은 개인의 구체적 언어활동이 아닌 언어에 지배하는 보편적 체계 속에 있기 때문에 얘들아 보편적인 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뭘로 바꿔? 일반적. 그렇지. 일반적으로 바꾸실 수 있어야 돼요. 일반적인 체계 속에 있기 때문에 언어학에서 탐구해야 될 상은 파롤이 아니라 랑그이다. 이런 문장 구조 우리 많이 봤죠? 이게 아니라 이거다. 파롤이 아니라 랑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파롤에 대해서 연구하는 게 아니라 랑그에 대해서 연구를 해봐야 된다. 이거 전체적으로 누구의 주장이라고? 지금 소시르의 주장을 얘기하고 있어요. 소시르. 수진아 이거 나 찍고 있니? 네. 오케이. 자, 두 번째 문단 봅시다. 그럼 두 번째 문단 같이 봐. 얘네 아직 안 읽었을 테니까. 자, 랑그와 파롤에 대해서 얘기한 다음에 우리가 공부하려면 파롤 말고 랑그를 살펴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랑그는 하면서 랑그의 특징이 나오기 시작해요. 랑그는요. 수많은 기호로 구성된다. 여기서부터 또 읽기 싫지. 그치? 자, 어려운 얘기 나올 것 같잖아. 기호 나오니까. 기호로 구성된다. 소시르는 기호에 결합되어 있는 것은 사물과 명칭이 아니라 개념과 청각 이미지라고 보았다. 얘들아, 개념과 청각 이미지라고 보았대. 자, 보자. 기호가 뭐라고요? 얘는 랑그를 이루고 있는 것들인데 기호는요. 개념과 청각 이미지로 이루어져 있대요. 청각 이미지가 뭐길래? 그는 기호를 구성하는 개념과 청각 이미지를 각각 기의와 기표라는 용어로 표현했다. 그럼 앞으로 기의라는 단어가 나오면 뭘로 바꾸라고? 개념이란 단어로 바꿀 수 있어. 알겠지? 청각 이미지라는 말이 나오면 뭘로 바꿀 수 있어? 기표로 바꿀 수 있어.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 이런 거죠. 사과가 있는데 이렇게 과일이 있어. 근데 얘는요. 내가 사과라고 부르기 전까지는 사과가 아닌 거야. 내가 사과라고 목소리를 내서 얘기하는 게 청각적 이미지이면서 기표고 얘의 본질은 개념이자 기의라는 거죠. 오케이?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즉, 기호는 이렇게 기의와 기표의 연합체인 것이다. 소시르 이전의 언어학자들은 대상을 가리키는 기호가 존재하기 전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이미 존재한다고 보았다. 현실 세계에 이 실제가 이미 존재하고 이념과 결합했다고 본 것이다. 얘들아, 내가 맨 처음에 뭐라 그랬어? 소시르는요. 언어가 있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 맞지? 언어가 먼저, 생각이 나중. 자, 그런데 이 뒤에 소시르 이전의 언어학자들은 정반대야. 읽으면서 이걸 몰랐으면 문제 풀 때 또 괴로워. 알겠지? 소시르 이전의 학자들은 소시르랑 달랐어. 기호가 존재하기 전에, 기호가 뭔데? 랑그가 존재하기 전에 이미 명확한 개념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가 먼저야? 개념이 먼저, 언어가 나중. 개념 먼저 나오고 개념이 있기 때문에 언어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 언어가 없어도 개념은 이때 누가? 소시르 이전의 학자들. 오케이? 자, 현실 세계에 실제가 이미 존재하고 인간이 사고를 통해 실제에 대한 개념을 머릿속에 가진 상태에서 개념을 나타낼 수 있는 기표를 만들어서 개념과 결합시켰다고 본 것이다. 자, 하지만 소시르는 기호가 존재하기 전에는 명확한 기의가 없으므로 아까 기의를 무슨 말로 바꿀 수 있다 그랬죠? 개념으로 바꿀 수 있다 그랬죠?
기의 개념이 없으므로 인간이 대상을 명확히 인식할 수 없고 올바른 사유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무조건 언어가 먼저다. 사과라고 여겨지는 과일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말이 없으면 갖지 못한다. 내가 너를 꽃이라고 부르기 전에 꽃의 이름을 부르기 전까지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네가 존재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이게 바로 랑그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랑그에 대한 설명.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요. 소실에 따르면 소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기표와 기인은 자의적으로 연결된다. 얘들아, 자의적의 반대말이 뭐야? 타의. 뭐? 타의. 타의? 자의적? 자의적 나 스스로 할 때 그 자의적인 거 아니야? 강압적. 아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자의적이 무슨 말이야? 스스로 하는 거. 의식적? 얘들아, 와, 외워? 외워. 오늘 아는 거야? 오늘 자기 전에 나는 오늘 자의적인 거 배웠다. 자의적이란 무슨 뜻이다? 필연적의 반대말이에요. 자의적을 다른 말로 바꾸면요. 똑같은 말을 넣으면 임의 아무거나. 너네 수학할 때 임의의 x라는 말 많이 하죠? 그럼 임의의 x는 0이나 1 집어넣는 게 제일 편하잖아. 왜?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다 되니까. 맞지? 그럼 자의적이라는 거는 아무거나 다 된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기표와 기의가 서로 자의적이라는 그 연결이 자의적이라는 얘기는 얘를 내가 책상으로 부를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야. 담배를 담배라고 부를 이유가 전혀 없는 거야. 담배를 구름과자로 부르던. 그치? 영어에서 뭐라 그래? 시가렛이라고 부르던. 아무 상관이 없어. 얘는 영어로 가면 미안해. 영어밖에 몰라. 제2외국어를 몰라서 저 얘를 들어주고 싶은데 영어밖에 안 된다. 데스크라고밖에 불러도 된단 말이야. 아무거나 불러도 돼. 그런 게 바로 자의적인 거야. 필연적이지 않아. 선생님, 그럼 음성상징어는 필연적이지 않나요? 뚝딱. 뚝딱 소리가 나서 뚝딱이라고 하는 거 맞지 않나요? 아니야. 국어에서만 뚝딱이죠.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뚝딱을 뚝딱이라고 하지 않잖아. 맞지? 그래서 언어는요. 기표와 기인은요. 이유가 없어. 그냥 그렇게 된 거야. 알겠지? 사과가 사과같이 생겨서 사과야? 아니야. 그냥 그런 이름이 우연히 붙여진 거야. 필연적이 아니라요. 우연히. 그렇게 된 거야. 우연히. 자의적이라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기표와 연결되는 귀는 대상에 대한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지 않는다. 마찬가지죠. 자의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타내지 않아요. 이런 거 문제 풀 때 니네가 읽지 않고 빠뜨리고 읽고 뇌피셜하면 틀리기 마련인 부분이죠. 다행히 뒤에 문제 안 나왔지만 실질적인 의미 못 나타낸대 얘들아. 자, 기에는 연결된 기표와 다른 기표들의 차이에 의해 의미가 정해질 뿐이다. 예를 들어 사과라는 기표와 연결된 기는 사과의 본질이다 아니다? 아니다. 본질일 수가 없죠. 자의적으로 붙여놓은 이름인데 어떻게 본질이야? 다만 배, 감, 귤 등의 사과가 아닌 과일이랑 다르게 부르는 이름일 뿐이야. 오케이? 자, 그래서 소시르는 뭐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인간의 사고는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 구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아이고야, 첫 번째 문장이랑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잖아. 언어가 먼저, 사고가 나중. 자, 이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뒤에 빠삐용이라는 예시를 들고 있는데 나방을 보고 나는 나방이라고 불러. 야, 나비가 예쁘냐, 나방이 예쁘냐? 나비 보고는 예쁘다고 해도 되지만 나방 보고 예쁘다고 하는 사람은 없지. 근데 프랑스 애들은 나방, 나비 둘 다 빠삐용이라고 부른대. 파피용이라고 부른대. 자, 그러면 와, 파피용 예뻐 라고 했었을 때 그게 나비인지 나방인지 알 길이 있어? 몰라.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을 구분하는 단어가 없는 프랑스어를 쓰는 화자는 파피용이 두 마리 나타났다. 파피용이 예쁘다. 전혀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이러한 예를 통해 언어의 구조가 인간의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언어 구조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한국말이 한국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거야. 자, 이처럼 소시르의 사상을 바탕으로 언어 현상을 언어 전체 구조에서 파악하려고 하는 학문인 구조주의 언어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여기에서 끝나면 좋겠는데 뒤에 봅시다. 연락 길어. 지금 어디에서 마무리됐어? 언어가 사람의 사고를 결정짓는 거를 구조주의라고 얘기했다. 자, 그런데 레비스트로스라는 사람은 이 구조주의를 언어뿐만이 아니라 인류학에 적용을 했대. 구조주의를 인류학에 적용하였다. 그래서 모든 음소들은 비음인가 아닌가, 모음인가 자음인가 항상 이렇게 두 가지 대립되는 요소가 짝을 이루는 물음을 통해 분류된다. 그런데 이것은 인류학에 적용해 보니까 언어 구조뿐만이 아니라 인간관계라는 것이 다 이런 식으로 이양 대립이래. 이거면 이거, 이거면 이거. 선생님, 왜 아버지와 아들의 대립이 외삼촌과 조카예요? 남편과 아내의 대립이 왜 아내와 아내의 형제예요? 모르겠어. 이상하지 않냐?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 이렇게 이상한 게 나왔다고 해서 거기 쪽으로 생각을 발전시키면 어떻게 돼? 시간이 모자라. 그러려니 해. 뭐 알게 뭐야. 얘가 대립하는 걸로 봤다는데. 알겠죠? 이런 거 안 빠져드는 게 정신력이야, 얘들아. 그래서 궁금증 갖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하세요. 자, 이들 관계는 친밀함과 소원함이라는 이양 대립으로 나타났고 뭐 쭉 이렇대. 그래서 결론적으로 레비스트로스가 말하고 싶었던 부분은 그냥 이거야. 모든 사회 집단이 이러한 이양 대립으로 이루어져 있고 집단의 우열은 존재하지 않는다. 집단의 우열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이 외삼촌과 조카에 비해 상위 개념이거나 우위 개념이 아니란 얘기야. 알겠죠? 우열 존재하지 않고요. 이처럼 각 사회는 친족 사이에 키워야 할 표준적인 감정을 무의식적으로 체계화하고 있었다. 감정이 내가 우리 아빠를 좋아하는 이유가 내가 우리 아빠가 좋은 사람이라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는 자식이 아빠를 좋아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자연스럽게 아빠를 좋아하는 감정을 체득하게 됐다는 얘기야. 내 실제 감정이 아니란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친족들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감정은 내면에서 우러온 감정이 아니라 역할 연기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레비스트로스는 모든 인간 문화가 언어처럼 구조화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에 그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이 예시를 통해서 잠깐 나와 있고요. 앞에보다 뒤쪽이 쉽지? 그럼 지금 어떻게 됐어? 소시르는 랑그와 파롤로 언어를 나눴고 그 중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건 랑그고 랑그를 살펴보니까 얘는 기표와 기로 되어 있고 이걸 구조주의라고 부르는데 이 구조주의를 인류학에 대입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이런 글이야. 알겠지? 그럼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서 1, 2, 3번만 풀어볼게요. 4번 안 풀어도 돼.
인데 이걸 아침에 네, 학원 있어요. 먹고 저는 이거 저런 얘기. 야 네. 다시 1번만 더 줄게. 자 봅시다. 진짜. 30초. 불편지. 2번 중요해 얘들아. 2번 3번 왜 틀립니까? 1번 틀린 거 완전 실수지. 보자 얘들아. 자 기억이 뭐였어요? 랑그. 니은이 뭐였어요? 발월. 자 1번 기억은 니은과 달리 사회 구성원들 간에 맺어진 약속에 의해 존재한다. 랑그의 설명 맞고요. 2번 니은은 기억과 달리 쉽게 변할 수 있죠. 개인적인 거니까. 3번 기억은 보편적인, 니은은 구체적인. 맞죠? 그치? 자 4번 모든 사람들의 언어 활동에 잠재되어 있는 것이 언어 행위로 현실화된 거. 뭐가 바뀌었어? 기억과 니은이 서로 바뀌었죠. 5번 언어 활동의 본질은 랑그에 있고요. 탐구해야 될 대상은 파롤이 아니라 랑그라고 봤죠. 랑그와 파롤에 관한 얘기는 이번 수특에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다 얘들아. 알겠죠? 수특은 뭐 내용 공부 같이 해둡시다. 아니 원래 안 그랬는데 저 PDF 파일 저 문구가 다 들어가 있더라 이번에는. 1번 봅시다. A가 소실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얘들아 이 문제 어떻게 푸는지 봅시다. 소실의 주장을 반박한다. 소실의 주장이 뭔데? 소실의 주장은 언어가 있고 또 얘기하지? 언어가 있고 언어로 인해서 생각하게 된다 그랬어. 자 이거를 반박해야 되니까 아니야. 사고가 있고 그 다음에 언어가 있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해?
2번에 봅시다. 1번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언어가 먼저 유사한 사고방식. 소시르 얘기 맞고요. 원주민들은 서로 다른 두 과일의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한다. 뭔데? 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먼저네. 언어가 없는데도 두 과일의 차이점, 개념을 명확하게 알고 있대. 그래서 2번의 답은 2번이요. 3번 맞아 볼게요.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각 언어로 말하거나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 생각이 달라진다. 언어 먼저, 사고 나중. 4번 현재 미래를 구분하는 언어를 쓰는 사람은 시제에 구분이 없는 언어를 쓰는 사람보다 현재를 더 중시할 소비를 많이 한다. 그렇대 얘들아. 니네 앞으로 뭐라고 얘기해야 돼? 앞으로 모든 걸 미래 시제를 얘기해 얘들아. 현재에 편하려고 하지 말고 대학을 가기 위해서 모든 걸 미래 시제로 얘기해봐라 얘들아. 5번 숫자를 나타내는 단어가 2개밖에 없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 비해 생각, 언어가 먼저, 사고가 나중. 맞죠? 이번에 답은 2번. 3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데리다에 대해 이해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얘들아 데리다가 어떤 사람인지 볼까요? 데리다는 기표들과의 관계로 인해 기의가 정해진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기의는 영원히 결정될 수가 없다. 기의가 기표들 간의 차이에 결정되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죠? 언어들 간의 관계 속에서 계속 변화하고 의미의 결정이 끊임없이 지연된다. 그랬기 때문에 기의는 영원히 결정될 수가 없고 두 번째 뭐야? 아까 뭐라 그랬어? 그룹 간에 위계가 없다 라고 얘기했는데 대등하다고 얘기했는데 위계가 무의식적으로 존재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쵸? 위계라는 말 꼭 기억해 주세요. 이런 위계 질서를 해체하려고 하였다. 그랬대. 자, 그럼 봅시다. 3번에 1번은요. 소시르와 달리 기회가 결정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여기 나와 있죠? 기회는 영원히 결정될 수 없다. 그래서 1번 X. 2번 데리다는 소시르와 달리 기표와 기회의 연결이 필연적이지 않다? 얘들아 필연적의 반대말이 아까 뭐라 그랬어? 당연히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막 자의적이 반대말이라고 얘기했죠. 그럼 필연적이지 않다가 자의적이라는 말 아니야. 그러면 데리다는 소시르와 달리가 아니라 소시르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3번 문제는 요즘 완전 트렌드지 얘들아. 뭐에 대한 문제? 관점에 관한 문제. 데리다는 이렇게 생각하고 소시르는 이렇게 생각하고 둘 다 뭐다? 기표와 기의 연결은 자의적이다. 이거 엄매하는 친구들은요. 언어의 특징에 나오죠? 그쵸? 모든 이름은 자의적이다. 자의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죠. 언어는. 데리다는 레비스트러스와는 달리 음성 문어가 문자 언어보다 순수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였군. 맞죠? 그쵸? 여기 뒤에 나와 있잖아. 더 본질적이고 더 순수한 본질적인 것은 아니고 라고 나와 있죠. 자, 여기 봅시다. 무의식적인 우열이 존재한다. 이걸 다른 말로 위에서 어떻게 표현했어? 위계가 존재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위계가 뭐라고요? 상하관계. 그치? 우열. 이런 걸 위계라고 합니다. 5번 맞고. 잘했고요. 4번 한번 같이 풀어볼까? A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얘들아 지금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대립하는 관계. 남편과 아내 그리고 아내와 아내 형제가 대립해. 그럼 채워보자. 여기가 친밀하니까 A는 뭐라고 해야 돼? 소원함. B 여기가 소원함이니까 여기 친밀함. 여기가 소원함이니까 여기 친밀함. 여기가 소원함이니까 여기가 친밀함. 근데 내가 왜 너네 보고 풀지 말라 그랬냐면 이거 정말 어이없을 정도로 쉬운데 이런 거에 그냥 경계 일으키는 친구들이 좀 있다. 그래서 이게 뭔 말이에요? 어떻게 접근해야 돼요? 시키는 대로 하세요. A를 바탕으로 라고 했으니까 A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풀면 돼. 어? A가 뭐라고 써있는데요? 봐봐. 이항 대립을 바탕으로 각 집단이 갖는 친족의 기본 구조를 파악하였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와 외삼촌과 조카의 관계 중 하나만 친밀하고, 그치? 써있는 대로 보면 됩니다. 근거를 머릿속에서 자꾸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문제만 들여다보지 말고요. 빨리 근거를 찾으려고 덤벼드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네모칸을 다 채웠더니 결국에 몇 번이 답이다? 답은 3번. 맞죠? 반대로 얘기하고 있지? 그치? 자, 잘했고요. 두 번째. 인문예술 공이 아니고 뭐? 사회문학 1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요. 글의 구조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글의 구조를. 이런 글은 구조가 한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구조를 따라가는 문제가 나오면 틀리기가 쉬워. 그럼 구조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얘들아, 구조 그려가면서 보는 거야. 그려가면서. 자, 소비자들은 일상생활에서 수많은 형태의 광고물을 접하며 살고 있다. 그러나 동일한 광고물을 접하면서도 서로 똑같이 지각하지 않는다. 고맙게도 기억이 지각이네. 그치? 지각이란 하고 나와 있어요. 지각이 뭐래? 우리가 주위의 세계를 살펴보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두 사람이 똑같은 조건 하에서 같은 자극에 노출된다고 하더라도 자 보세요. 그것을 어떻게 선택하며 조직하고 인식하며 해석하느냐 하는 것 이게 바로 자극이래. 아니 지각이래. 미안. 지각이래. 자, 두 번째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감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자, 감각은 뭐래? 단순한 자극에 의한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감각기관의 반응. 자, 그러면 감각이랑 지각을 따로따로 이항 대립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두 개의 관계는 어떠하대? 두 개의 관계는 자, 어떤 자극물이 지각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먼저 그것이 감각기관을 통해 우리의 정신적 경계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된다. 얘들아, 감각이랑 지각이랑 누가 먼저? 감각이 먼저. 감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게 돼? 지각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함정이 하나 있지. 무슨 함정? 자, 지각을 통해 개인에게 뭐가 형성된대? 편견이 형성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지각의 심리적 편견은 감각을 지배한다. 결국에 뭔 얘기야? 얘들아, 여기서 이거 놓치면 안 돼. 지각이 다시 어떻게 된다고? 감각에 영향을 주게 돼. 감각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되고 내가 안 걸 통해서 요 과정, 여기를 뭐라고 부를 수 있어 얘들아? 요 과정을 편견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편견 때문에 감각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니까 감각과 지각은 일방향은 아니란 얘기야. 한쪽 방향으로만 가진 않는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이 글의 구조를 한번 봅시다. 뭐가? 소비자가 뭐 하고 있대? 소비자는요, 지각도 하고 감각도 한대. 그치? 자, 그런데 자극을 지각하는데 영향을 주는 소비자의 특징, 감각 말고요. 요 지각에 관해서 두 가지 특징. 특징 1, 특징 2. 요렇게 글의 구조가 가고 있어. 요렇게. 자,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 여기 봐봐. 첫 번째 특징은 자극들 간의 차이를 구분하는 능력. 두 번째는 하나의 자극으로부터 또 다른 자극을 일반화하려는 경향. 이미 특징 두 가지를 얘기해주고 있고 그럼 그 뒤에서 뭐가 먼저 나와?
자극들 간의 차이를 구분하는 능력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두 번째는 뭐? 자극을 일반화하려는 경향에 대해서 두 번째로 얘기를 할 거야. 이 구조를 머릿속에 넣고 나서 풀어야 아 이거는 첫 번째 특징에 관한 거, 아 이건 두 번째 특징에 관한 거, 선지에서 두 개를 크로스해서 바꿔서 냈어. 아 이건 첫 번째 특징인데 두 번째 특징에다 갖다 넣어놨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알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특징에서 먼저 볼게요. 보세요. 일정 수준 이상의 자극을 가하면 바로 볼게. 여기 일정 수준 이상의 자극을 가하면 인체 감각기관이 활성화되고 이것이 부호화됨으로써 신경기관에 전달된다. 이 자극의 수준을 뭐라고 부른대 얘들아? 시격 수준이다 라고 부른대. 얘들아 여기에서 잠깐 역치가 뭐야? 역치 생물하는 사람들 역치가 뭐야? 느낄 수 있는 우리 지난번에도 했지? 했잖아. 처음 듣는 거 아니잖아. 정규 때 했잖아. 반응을 위한 최소한의 자극이죠. 이건 알아야지. 그래서 나는 선생님은 설탕 역치가 3숟가락이야. 나는 이 컵에 설탕 3숟가락 이하가 들어있으면 단맛을 못 느껴. 이거 맹물인데 설탕 안 넣었는데 그러다가 3숟가락을 넣었을 때부터 뭘 느낀다? 단맛을 느낀다. 이게 역치야. 그런데 지금 식욕 수준은 뭐래? 우와 너 머리 잘랐네? 아 머리 자른 걸 알아봤어. 머리카락이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 그걸 알아보는 게 식욕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감각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을 뭐라고 부른다? 절대 식욕이라고 부른다. 야 절대 식욕이 굉장히 낮으면 그럼 어떻게 돼? 식욕이 굉장히 낮으면 앞머리를 1cm만 딱 잘랐어. 그러면 너 앞머리 좀 잘랐네? 근데 절대 식욕이 너무 높은 사람은 머리를 밀고 가도 야 나 뭐 달라진 거 없어. 뭐가? 너 뭐 달라진 거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사람이 어떤 대상에 있는 것과 없는 것 사이에 차이를 느껴서 알 수 있는 지점이 그 자극에 대한 사람의 절대 식욕이다. 예를 들면 운전자가 고속도로에서 특정 야립 간판을 볼 수 있는 거리는 개인의 절대 식욕이다. 그런데 자극이 반복되면 절대 식욕은 높아지게 된다. 너무 친절하게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알아? 즉 느리고 무디어진다. 식욕이 높아지면 느리고 무디어진다. 니네가 읽으면서 꼭 캐치해야 될 정보죠. 아 느리고 무뎌지는 걸 높아진다라고 표현하는군. 그치? 자,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마케팅을 이렇게 하고. 자, 두 번째. 여전히 첫 번째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있는 거야, 얘들아. 두 번째 특징 아니야. 두 번째는 자극을 분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차이를 변별식욕이라고 얘기한다. 배번은 두 자극의 변별식욕은 절대적 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최초 자극의 세기에 대한 나중 자극의 상대적인 양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를 베거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 법칙은 최초 자극이 강할수록 나중 자극이 차이 있게 지각되기 위해서는 최초 자극보다 더 큰 추가 자극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한다. 와 그렇대 얘들아. 그래서 공식이 이렇게 나왔는데 나 같으면 이렇게 써놓겠어. I 대신에 뭐라고 써놓는다고요? 최초 자극. 위에는 뭐야? 자극의 변화량. 그럼 좀 알아보기 쉽겠지. 그치? 뭐 델타가 있으니까 변화량인 거 알아보기도 하겠지만 직관적으로 보기에 이렇게 써놓으면 좀 낫겠다. 최초 자극분의 자극의 변화량. 요거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변별식욕이라고 얘기를 한 변별식욕. 오케이? 여기까지가 얘들아 여기까지가 첫 번째 특징에 대한 설명이야. 한편이라고 나오지만 이게 두 번째 특징이라고 친절하게 설명 안 해준단 말이야. 알겠어? 두 번째 특징이 뭐길래? 아까 뭐라 그랬어 본문에서? 자극의 일반화에 관한 얘기였어. 자극에 대한 일반화. 자 보세요.
한편 소비자는 자극대 간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의 자극을 통해 다른 유사한 자극을 일반화하려는 경향이 있다. 뭔 소리야? 얘들아 보세요. 너네 아이폰 13이랑 아이폰 11이랑 다른 핸드폰이지. 다른 핸드폰이잖아. 옛날에는요 아이폰 이전에는 사람들이 핸드폰을 새로 내놓을 때마다 이름을 다 바꿨어. 그러니까 이거 쓰던 놈이 이거 쓰고 이거 쓰던 놈이 이거 쓰고 막 마음대로야. 자 근데 아이폰은 새로운 핸드폰, 이전 핸드폰이랑 달라. 그런데 아이폰이란 이름을 계속 쓰니까 어떻게 돼? 아 이것도 아이폰 저것도 아이폰, 내가 아이폰 19가 나와도 아이폰, 나는 아이폰 쓰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자극을 새로운 물건을 봐도 새롭다고 느끼지 못하고 그냥 아이폰이라고 느끼는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이러한 자극 일반화 과정은 두 개의 자극을 유사하게 여길 때 일어나며 한 자극의 효과는 다른 자극의 효과로 대체될 수가 있다. 그래서 각각의 자극, 각각의 제품에 대해서 별도로 평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평가 과정을 간소화할 수 있다.